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끈적했다. 습한 바람이 골목 사이를 기어다니고 전봇대 위에 매미, 오름이 귀를 파고들었다. 그때 나는 인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살았다. 20살도 채 안 된 나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공기 속에 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야은 원피스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 발에는 주로 야은 실내 슬리퍼를 신었지만 가끔은 괜히 굽이 있는 구두를 꺼내어 집 안을 걸었다. 머리는 대충 묶고 일부러 몇 가닥을 흘려 얼굴 옆에 늘어뜨렸다. 거울 속의 나는 아직은 학생 같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여자처럼 보였다. 그 시기에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정민호 아저씨. 40 중반쯤, 단정한 셔츠 차림에 손목에는 야은 가죽시계, 눈가에는 웃는 듯한 주름이 있었다. 그는 부산에 살지만 서울에 올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렀다. 아버지와는 대학 동기였고 늘 함께 소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시선은 늘 길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너무 짧아 아쉽게 느껴질 만큼 스쳐가는 그 눈빛 속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내게 민호 아저씨 옆에 앉아 내가 얼마나 컸는지 좀 보여드려 라고 했다. 나는 처음엔 피했지만 어느 날은 정말로 그 옆에 앉았다. 그날 나는 하늘색 셔츠 원피스를 입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 소매는 살짝 걷어올려 손목이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나는 모르는 척했다. 며칠 뒤 부모님이 이틀 동안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고 민호 아저씨는 출장을 이유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다. 저녁, 베란다 문을 열어둔 채 그는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차를 마셨다. 나는 야은 민소매 원피스에 맨발로 걸어나가 일부러 유리잔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더 드릴까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오늘따라 더 커 보이네. 나는 웃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밤, 내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 그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향했다. 발 뒤꿈치가 마루에 닿을 때마다 미묘하게 울리는 소리. 그는 아마 깨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와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짧지만 깊게. 그 안엔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가끔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 본 하늘이 너 같았다. 지금 무슨 책 읽어? 밤엔 뭘 입고 자? 노골적인 말은 없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내 안을 데웠다. 나는 답장 대신 부엌에서 찍은 사진이나 창가에 비친 그림자, 혹은 무릎까지 잠긴 치마 자락을 보냈다. 그는 늘 같은 답을 했다. 너, 위험해. 그리고 여름의 한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검은 반팔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민호 아저씨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복숭아, 다른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주방의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달궈져 있었다. 나는 복숭아를 자르며 오늘 진짜 덥죠? 라고 말했다. 그는 내 손동작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응? 많이. 그때 나는 일부러 손목에 걸린 실버 팔찌를 흔들며 접시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 시선이 내 손목에서 팔을 따라 올라와 어깨에 멈춘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요? 내 옆에서 오래 못 버틴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이틀 뒤 부모님은 다시 지방에 내려가셨다.
이번엔 삼촌의 환갑잔치였다. 나는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민호 아저씨가 서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이 막 지난 무렵 나는 긴 머리를 부드럽게 말리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흰 블라우스와 허리선이 높은 네이비색 플리츠 스커트, 그리고 발목을 감싸는 얇은 흰 양말. 바닥엔 집에서만 신는 베이지색 슬리퍼. 거울을 보니 어쩐지 그날따라 내 모습이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뭔가 은근히 도발적으로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근처에 있다. 복숭아 가져가도 돼? 네. 문이 열리자 그는 회색 린넨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서 있었다. 셔츠 끝자락이 살짝 구겨져 있었고 손목의 시계줄은 햇빛에 반짝였다. 덥지? 그는 웃으며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유리병에 든 매실청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주방에 마주 앉았다. 복숭아를 깎아 그릇에 담아놓고 나는 유리컵에 얼음을 채웠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 오늘은 학생 같지가 않네. 나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리고 물었다. 그럼 뭐 같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컵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살짝 스쳤다. 그 작은 다음이 오래 머무는 듯 내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여름바람은 느리게 커튼을 스쳤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부러 스커트 끝이 살짝 흔들리도록 몸을 숙였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민호 아저씨,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내가 다시 돌아섰을 때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손목에 걸린 팔찌에 있었다. 그는 낮게 물었다. 그 팔찌, 내가 전해준 거지? 네,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이미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았다. 잠시 후 나는 부엌에서 매실청을 타서 가져왔다. 컵을 그의 앞에 놓으며 손끝이 또다시 스쳤다. 이번엔 그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금은 거칠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나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나는 뒤에서 그를 바라봤다. 어느 순간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셔츠 위로 어깨선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숨을 멈췄다. 지민아. 왜요? 이건 장난으로 끝날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여름바람이 더 이상 덥지 않게 느껴졌다. 그날은 장마가 막 끝나고 서울 하늘이 드물게 맑았다. 아침부터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이 따뜻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지방에 계셨고 집은 고요했다. 점심 무렵 민호 아저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근처에 회의가 있어서 들를까? 나는 단 한 글자만 보냈다. 네. 이번엔 그를 맞이하는 내 모습이 조금 달랐다. 아이보리색 얇은 니트 상의에 허리를 꽉 잡아주는 하이웨스트 치마. 발에는 낮은 굽의 베이지색 슬링백 구두, 발목에는 얇은 진주 장식 체인. 머리는 반묶음으로 올리고 귀에는 작은 금빛 귀걸이를 달았다. 거울 속 나는 분명 학생이 아닌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햇빛 속에서 그의 셔츠가 은은하게 빛났다. 담청색 셔츠에 단정한 검은 바지, 그리고 살짝 풀린 윗단추. 그의 손목시계가 순간 나를 스치듯 반짝였다. 오늘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뭐요?
내가 웃자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컵을 들 때마다 그의 눈길이 손목의 진주 체인으로 향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한참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디저트 줄까요? 뒤에서 대답 대신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다. 부엌 창문 앞에서 내가 그를 돌아봤을 때 그는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민호 아저씨.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럼 나 지금 나갈까요?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아니, 그게 아니야.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감쌌다. 세게도 아프지도 않게. 마치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그 따뜻한 손끝이 진주 체인 위를 스쳤다. 이거 예쁘죠? 응, 그런데 위험하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는 부엌 창가에 거의 붙어 있었다. 햇빛이 내 어깨와 치마 끝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지민아. 네. 나 지금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손이 내 허리 옆선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고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부엌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마도 바람에 문이 살짝 흔들린 것뿐이었지만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그는 손을 천천히 내리고 숨을 고르며 뒤돌았다. 다음에. 그 말만 남기고 그는 거실로 걸어갔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온기를 느꼈다. 민호 아저씨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다. 저녁에 잠깐만 나올래? 사람이 없는 데야.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네, 라고 답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만나는 날이었다.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허리를 감싸는 검은 머메이드 스커트.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그러나 걸을 때마다 밑단이 은근히 퍼져 다리가 드러나는. 발에는 얇은 스트랩의 블랙 하이힐, 그리고 귀에는 작은 진주 드롭 이어링. 가방 속엔 핸드크림과 립밤, 그리고 얇은 스카프 하나를 넣었다. 그는 강북 외곽의 오래된 한옥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밤이라 바람이 서늘했고 카페 주변 골목은 이미 한산했다. 따라와, 그는 인사를 생략하고 짧게 말했다. 우리는 카페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작은 뒷마당으로 들어섰다. 대나무 담장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내 가방을 받아 벤치 옆에 두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여기선 누가 봐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나는 벤치에 앉았다. 스커트 주름이 얌전히 무릎 위로 내려앉았고 하이힐 끝이 흙길에 살짝 박혔다. 그는 내 맞은편에 서서 시선을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렸다. 그 눈빛에 숨이 조금 가빠졌다. 지민아. 네. 너 오늘 나랑 여기서 뭐 하려고 온 거야? 나는 잠시 웃었다. 아저씨가 부른 거잖아요.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이젠 우리 무릎이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 순간 그는 손을 뻗어 내 스카프 끝을 살짝 잡았다. 이런 건 왜 하고 나왔어? 혹시 추울까 봐. 그는 그 스카프를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굴리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내 오른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었다. 이 손, 내가 너무 오래 참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안 참아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빛이 스커트 위에 번지고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그 다음이 전부였다. 그는 내 귀 옆으로 손을 뻗어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넘겼다. 그 순간 숨이 섞였고 시간은 느려졌다. 입술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는 멈췄다. 이렇게만 있자.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 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 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뒷마당에서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언제 나타날지 알았다. 그리고 그 날이 왔다. 늦가을 한강변의 바람이 매서워진 저녁이었다. 민호 아저씨는 메시지 대신 단 한 통의 사진을 보냈다. 오래된 나무다리 위, 어두운 강물과 깜빡이는 가로등. 오후 9시, 와라. 나는 검은 코트 속에 버건디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 목은 높게 감싸는 디자인. 발에는 가죽 롱부츠, 귀에는 작고 고급스러운 큐빅 귀걸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고 코트 안 주머니엔 민호 아저씨가 전해준 얇은 가죽 장갑을 넣었다. 다리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검은 터틀넥과 회색 코트를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왔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쩐지 피곤해 보였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다. 멀리 보트 불빛이 지나가고 바람이 코트를 파고들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너 주려고. 안에는 얇은 은목걸이가 있었다. 단정하고 심플한 디자인, 하지만 목에 걸면 은빛이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빛날 것 같은. 그가 내 코트를 살짝 벌리고 조심스럽게 목에 걸어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목선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과 따뜻한 피부 사이에서 숨이 멈출 듯했다. 이건 그냥 목걸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는 증거. 나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조금 뜨겁게 젖었다. 그는 내 양손을 잡고 장갑을 벗겨냈다. 차갑네. 그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를 감싸고 우리는 한참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왜요? 내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어. 그리고 그 선택이 널 아프게 할 수도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선택하기 전에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나를 원하면 지금 말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해. 처음부터 계속. 그리고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바람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그대로 전해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그는 잠시 몸을 떼어 휴대폰을 봤다. 그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가야겠다. 누구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 지민아, 혹시라도 내가 연락 안 해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그리고 그는 다리 끝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탔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강물에 반사되다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혹시 내가 아직도 그 스카프 가지고 있니? 그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을.